안녕하세요. 다이아스토리의 다이아입니다. 2021년 프랑스의 한 연구팀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랑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230년 동안 숨겨왔던 지워진 편지 내용이 복원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그걸 통해 그녀의 진짜 모습이 밝혀졌어요. 문제는 그게 역사상 가장 위험한 불륜 스토리였다는 겁니다. Je vous aime à la folie. 당신을 미친 듯이 사랑합니다. 이 한 줄의 고백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남편인 루이 16세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연남이었던 잘생긴 귀족에게 한 말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스토리는 단순한 불륜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애절하고 뜨거운 진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알고 보면 삶이 드라마 그 자체였던 여자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남달랐던 어린 시절. 1755년 앙뚜아네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오스트리아 제국의 여제 사이에서 15번째 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똑똑하면서 예술적 기질과 애교를 타고난 데다 예쁘고 친절하기까지의 누구나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죠. 그녀가 12살 땐 이런 일도 있었어요. 6살 난 모차르트가 궁정음악회에 왔고 모차르트가 발을 삐끗해서 넘어지자 앙뚜아네트는 그를 일으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는 그녀에게 반해 즉석에서 피아노 연주로 청혼을 했다고 하죠. 음악 신동도 반할 만한 매력의 소유자네요.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식의 행복이나 사랑보다는 황제로서 가문의 세력 확장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정치에는 무관심했던 순수소녀 앙뚜아네트는 1770년 15살의 나이에 루이 16세로 알려진 프랑스의 왕세자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정략 결혼으로요. 그리고 아름답다고 소문난 베르사유 궁전에서 살게 되었죠. 두 번째 이야기,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 비록 정략 결혼이지만 베르사유 궁전에서 왕자님과 살게 된 앙뚜아네트는 첫날 밤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무려 7년 동안이나요. 그녀의 남편 루이는 무기력한 남자였거든요. 앙뚜아네트는 누가 봐도 예쁘고 우아하고 매력 넘치는 최고의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거기에 빠져 밤마다 그녀를 찾아왔죠. 하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타이밍에 뭔가가 자꾸 안 됐어요. 아무리 애쓰고 낑낑거려도 남자의 중요한 부분이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무려 2000일, 7년 동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프랑스의 궁중의사를 데려와 이 비극에 대해 진찰했지만 이건 정신적인 게 아니라 사소한 신체적 결함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바로 남자의 중요 부위에 있는 껍데기가 중요한 순간에 중요 부위를 눌러서 심한 통증이 생기고 충동까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폭경 수술을 하면 바로 해결되는 상황이었지만 매사에 결단력 없고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던 루이는 끝까지 수술을 하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대체 왜? 그렇게 앙뚜아네트의 기나긴 설득 끝에 결국 7년 뒤 남편은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술을 받은 루이는 바로 앙뚜아네트와 감격스런 첫 동침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 생활 8년 만에 왕녀와 왕자를 낳을 수 있었죠. 하지만 7년의 기간 동안 15살에서 22살이 되어버린 그녀는 이미 지쳐버렸고 남편에게 마음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우유부단한데 자신감까지 잃은 남편은 언제나 그녀 앞에서 의기소침해져 있었고요. 괜히 잘 보이겠답시고 사치스러운 선물이나 계속 해댔어요. 사실 여전히 22살의 어린 그녀에게 필요했던 건 다정하고 자신감 넘치는 매력적인 왕자님이었는데 말이죠. 실제로 대외적으로 루이는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좋은 군주는 아니라는 평을 받을 만큼 원래부터 카리스마와 리더십은 없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이야기, 한 남자의 등장. 오로지 남편과의 결혼 때문에 친정과 멀리 떨어진 타지인 프랑스에서 살게 된 앙뚜아네트는 큰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쓸쓸함을 사교활동으로 풀었습니다. 안방내조만 하던 전통적인 프랑스 왕비와는 달리 앙뚜아네트는 대단히 활동적이었습니다. 각종 연회, 무도회 등의 사교계 행사를 직접 주최하고 전면에 나서는 걸 좋아했죠. 그리고 이건 남편과의 첫 동침을 한 후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베르사유 정원 한 구석에 있는 전용 별장에서 가면 무도회를 열기도 하고 평소에는 시골처럼 꾸며놓고 전원 생활을 즐기기도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왕궁에 살지도 않고 아예 별장으로 이사까지 해버릴 정도였죠. 그러던 중 앙뚜아네뜨는 무도회에서 한 귀족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예의 바른 태도에 많은 재산, 거기에 그림처럼 생긴 얼굴에다 단단하게 잡힌 근육까지. 그는 스웨덴 외교관 한스 악펠 폰 페르센이었습니다. 초상화만 봐도 정말 잘생겼네요. 아니 완전 웹소설 남주인데요? 그를 본 앙뚜아네뜨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날씬한 허리와 요사스런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먼저 말을 걸었죠. 이를 시작으로 그녀와 페르센의 내밀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왕비인 그녀로서는 이건 정말 위험한 관계였어요. 특히 궁중에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했고요. 그렇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괴로웠던 7년이 지나고 이제 한층 성숙한 여자가 되었는데 서툴고 무기력한 배불뚝이 남편보단 당당한 성격의 근육질인 애인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살면서 처음으로 열정적인 사랑에 빠진 그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상기된 얼굴로 애교를 부리며 페르센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똑똑했던 페르센은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낱 감정 때문에 사랑하는 왕비가 스캔들에 휘말리는 걸 걱정했던 거죠. 결국 이 현명한 남자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취했어요. 바로 그녀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으로 떠나는 것이었죠. 오직 그녀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일념만으로요. 페르센의 고국인 스웨덴 공식 문서에도 훗날 그의 판단이 너무나 현명하고 신중했다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프랑스 대혁명.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뜨는 혁명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자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미국으로 떠났던 페르센은 오직 그녀를 위해 미국의 지원군과 함께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앙뚜아네뜨가 위험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더 이상 그녀와 떨어져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그녀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프랑스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어요. 대체 페르센처럼 미래가 창창한 젊은 청년이 왜 혁명군과 싸우는 목숨을 건 선택을 하면서 그녀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페르센의 마음은 그의 누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어. 나는 그녀에게 속하고 싶지만 그녀는 내게 속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왕비라는 정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그녀라고 언급한 부분은 분명 정황상 앙뚜아네뜨를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이미 결혼할 수 없는 사람, 그가 사랑했던 사람이 왕비의 신분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가까운 이에게 대놓고 왕비와의 관계를 언급했다는 건 그만큼 그녀와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숨길 수 없는 사랑은 점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다섯 번째 이야기, 사랑의 결말. 1791년 6월 20일 페르센은 왕궁에 갇힌 앙뚜아네뜨를 탈출시키기 위한 작전을 세웁니다. 그 유명한 바렌 도주 사건이죠. 이 작전을 위해 페르센은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어요.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앙뚜아네뜨의 가족들까지 전부 구출하려고 했죠. 심지어 자신은 직접 마부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페르센, 앙뚜아네뜨, 그리고 남편 루이 16세까지 모든 프랑스의 왕족들은 페르센의 작전대로 몰래 파리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실패로 돌아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체포되어 다시 파리로 끌려왔고요. 이후 그들은 사실상 정치적 포로 상태가 되었죠. 앙뚜아네뜨를 지키고 싶은 페르센이 무리한 작전을 감행했던 걸까요? 아니요. 훗날 평가하길 페르센의 작전은 참 좋았다고 해요. 하지만 탈출을 위해 짐을 최소화해야 되는 상황에서 왕족들은 화려한 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 느리게 움직이다가 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속 터지네요 진짜. 어쨌든 이때부터 앙뚜아네뜨와 페르센은 편지로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쓴 편지들이 복원돼서 우리가 이들의 사랑을 알게 된 거고요. 이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만이 내 유일한 위안입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정말 사랑해요. 여섯 번째 이야기, 그들의 최후.
결국 왕인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왕비 앙뚜아네트도 그 후 혁명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바로 다음 날 콩코드 광장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고 말았어요. 품위를 중시했던 그녀는 혁명군에게 3일 동안 강한 신문을 받으면서도 처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형당하기 직전 사형 집행인의 발을 실수로 밟은 그녀는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라며 매너를 지키는 사과를 할 정도였죠. 그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렸던 앙뚜아네트. 사실 속으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처형당하기 며칠 전 엄청난 공포와 절망으로 인해 그녀의 머리가 백발로 변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갑자기 하얗게 새어버리는 증상을 마리 앙뚜아네트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처형 소식을 들은 페르세는 누이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담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던 그녀가 이젠 없어. 이 한 줄에 그의 모든 심경이 담겨있죠. 그 후 페르세는 20년을 더 살았지만 결혼하지 않고 평생 마리 앙뚜아네트만을 그리워했다고 해요. 그녀와 주고받은 편지들을 평생 소중히 보관하면서 앙뚜아네트의 명예를 위해 너무 사적인 부분들은 일부러 지워주었고요. 지금 그 내용이 복원된 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페르세는 결국 말년에 왕비의 충복이라는 이유로 군중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죽기 전 그가 썼던 일기엔 단 한 문장이 남겨져 있었어요. 그녀는 여왕이기 전에 나의 전부였다. 이 사랑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37세에 사형을 당했고 페르세는 평생 혼자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그들에게 배드엔딩인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모든 걸 바쳐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살아있는 동안 서로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으니까요. 불륜을 하면 안 되지만 결국 비극으로 끝나더라도 한 번쯤 이런 열렬한 사랑을 해보고 싶네요. 모든 걸 걸고 평생을 바치는 그런 사랑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결말이 어떻게 끝나든 그런 사랑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꽤 행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입어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다이아였습니다.